부동산 투자가 주식 투자보다 좋은 점입니다. 3년 만에 집이 2채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임대부동산 투자가 가져다 줄 수 있는 굉장히 큰 파워풀한 이 가치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부동산 투자가 주식 투자보다 좋은 점입니다. 오늘 꼭 보셔야겠어요. 하나하나 낱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영상을 통해서요, 부동산 투자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썸네일 지금 나오는 것처럼 특히 부동산 전문인이 되었을 때 이 여러 사업소득, 근로소득과 같은 일반 소득을 줄이는데 이 부동산 투자가 활용될 수 있다는 것까지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오늘은 이런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아니고요, 부동산 투자만으로 어떤 효용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특히 상대적으로요, 이 부동산 투자가 주식 투자보다 좋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거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것은 이 주식 투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상대적인 어떤 장점에 대해서, 부동산 투자의 장점 둘 다 하라는 사실 뜻인데요, 각자가 좋은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주식이 부동산보다 더 좋은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조만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런 게 되겠죠. 주식을 좋아하는 분들께 왜 부동산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보면 좋겠고요. 거기에는 사실 저도 포함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을 더 선호해 왔기 때문에요. 아무튼 그런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요, 이 채널은요, 미국 법, 세법, 그리고 파이낸셜 플래닝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더 많은 유익한 컨텐츠들 올라가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올릴 거니까요, 꼭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그리고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보시죠. 먼저 팩트예요. 홍길동 씨가요, 부동산에 투자했다고 할게요. 임대부동산이요. 100만 불짜리 부동산을 산 건데 우리가 대체로 대출 받잖아요. 모기지 받죠. 내 자기 자본 20만 불, 그리고 모기지 대출로 80만 불을 받았어요. 그래서 100만 불짜리 부동산을 샀다고 칠게요. 임대부동산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부동산 투자로부터의 수입이라는 것은 임대 수입을 들 수 있겠죠. 렌탈 인컴이고요. 그 다음에 자산 가치가 올라가서 이걸 팔았을 때 나오게 되는 양도소득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가정하죠. 100만 불짜리 부동산을 사서요, 임대 수입이 월 3천 불씩 나오는 투자처라고 할게요. 부동산이요. 그렇게 어그레시브한 건 아닐 거예요. 충분히 가능한, 그보다 더 잘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자산 가치가요, 매년 5%씩 상승한다라고 가정할게요. 이거 역시도 아주 공격적인 예상은 아닙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나 보죠. 그러면 홍길동 씨는요, 어떤 효용이 있는지 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레버리지 투자를 했잖아요. 앞서 20%가 자기 자본이고 80%가 은행에서 빌린 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내가 이 투자 자산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익률,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 얼마라 그랬죠? 5%라 그랬잖아요. 이 5%는요, 실제 나의 투자금 기준에서는요, 5배가 되는 거예요. 25%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지금 이 홍길동 씨 투자에서도요, 100만 불 자산이 5%가 늘었다면요, 자산 가치가 1년 후에는 5만 불만큼 늘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이제 레버리지, 지렛대라고 하는 거니까요, 내 자금은 얼마가 들어갔나요? 20만 불 들어갔죠. 그러니 20만 불의 투자금에 대해서 1년 새 5만 불을 벌었다라는 것은요, 내 투자금에 대해서는 25%를 번 거잖아요. 20 곱하기 25% 해야 5만 불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 레버리지 투자의 장점을 첫 번째로 꼽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요, 뒤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금융 비용이라는 것을 제외한 겁니다. 내가 이 80만 불을 빌리는 데 있어서 내가 유지해야 되는 이자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제외한 거라는 거죠. 뒤에서도 얘기할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로 이제 두 번째 이 금융 비용에 대한 얘기일 텐데요. 이렇게 내 파이낸싱 코스트, 금융 비용에 대한 거는 어떻게 우리가 메꾸어야 하느냐라고 하면요, 임대 수입을 가지고 메꾼다라는 거죠. 매년 벌어들이는 임대 수입으로 금융 비용을 다 메꿔야 한다는 건데, 금융 비용이라는 건 사실 이자 비용만 지칭하는 건 아니고요. 재산세라던가요, 그 부동산에 대해서 부담해야 되는 보험 같은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앞서 제가 예를 들었던 것이 3천 불씩 번다 그랬잖아요, 매달. 그러면 매년 3만 6천 불일 텐데요. 이걸로 채워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물론 최근에 금리가 높죠. 6%, 7% 되니까 이걸로 부족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맞아요. 부족할 수 있는데, 돈 벌려면 내가 이 부동산 투자에서의 수익을 내기 위해 허리띠 졸라서 이런 것들 잘 버티고 잘 메꿀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를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년 벌어들이는 임대 수입을 통해서 네트로 남기는 것도 좋지만 최대한 막아서 이게 부족하지 않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두 번째 금융비용까지였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에쿼티가 오른다는 거죠. 부동산 자산 가치가 이제 오를 거잖아요. 앞서 5%씩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거를 팔고 다시 사거나 아니면 에쿼티를 뽑아서 새로운 부동산을 사는 것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앞선 사례로 들어가면요, 100만 불로요 2대8 해가지고 20만 불 내 돈 주고 부동산 100만 불짜리 산 거잖아요. 근데 이 부동산의 자산 가치가 올랐다고 칠게요. 5%씩 오른 거죠. 그러면 5%씩 매년 복리로 오르는 거니까 한 3년 정도 지나면 20만 불이 오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120만 불이 됐다고 쳐요. 그러면 이 중에 20만 불만큼을요, 에쿼티로 뽑아서 이걸 가지고 새로운 부동산 20만 불 내 돈이니까요, 80만 불 론 받아서 또 하나의 부동산을 사는 이 과정을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걸까요? 지금 내가 첫 해에 부동산을 샀는데 세 번째 해가 지나고 나니 이 과정을 반복할 수 있어서 3년 만에 집이 두 채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100만 불짜리 집이에요. 그게 두 채가 생긴 거예요. 내 돈 물론 20만 불씩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3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두 채가 네 채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3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네 채가 8채가 되겠죠. 그러니 무한 반복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9년이 지났을 때 8채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또 좀 이따 볼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 과정에서 장점은 세금을 하나도 안 낸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임대 수입이 있어요. 이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의 수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 수입과 양도소득이라는 얘기였었습니다. 임대 수입에 대해서는요, 물론 그 자체로 여러 가지 비용이 있기도 하지만 특히 우리가 과거에 다른 영상에서 얘기했었던 것이 감가상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내가 투자한 투자 자산을 내용연수, 내가 그 투자 자산으로부터 수입을 내는 그 기간 동안 비용 처리한다는 뜻인데, 부동산 앞서 100만 불인데 이거를 감가상각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가속상각, 코스트 세그리게이션 이런 영상 지금 이 강의 번호 썸네일로 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이 투자 자산을 비용 처리를 내가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대 수입을 비과세 수입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규모의 비용을 내가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금 안 낸다는 거였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양도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더 말씀은 안 드릴 거예요. 그러나 1031이라던가 그리고 향후에 해당 자산을 자녀에게 상속해 줌으로써 스텝업 베이시스를 누릴 수 있다고 했어요. 썸네일에 지금 관련 소개 이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추가로 보실 분들은 보실 것이고, 결국은 양도소득도 비과세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전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을 돌이켜보면 반복한 그 과정을 9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됐냐라는 거예요. 결과가 뭐냐라고 하면요, 8채의 집이 생겼어요. 100만 불짜리 집이었어요. 100만 불짜리가 8채가 생긴 거였어요. 그리고 이 100만 불짜리 집에 내 돈이 20만 불씩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800만 불짜리 집 내 자산이 생긴 거죠. 그리고 여기에 내 자산은 160만 불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걸 집을 팔았다라고 칠게요. 다 팔았어요.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팔았다고 치면 내 돈은 얼마가 남아요? 160만 불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9년 사이에 내가 처음에 20만 불 내 돈을 가지고 투자했는데 9년 사이에 160만 불이 생긴 거잖아요. 9년 사이에 8배가 올랐으니까 수익률로 따지면 마찬가지야. 앞서 얘기한 것처럼 25% 또는 26%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요, 어쩌면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BRRR라고 부르는 거예요. BRRRR입니다. 미국의 이 투자 부동산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이런 웹사이트가 있어요. 지금 유튜브 채널도 굉장히 구독자 수도 많고 한데, 여기서 나온 용어였습니다. 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컨셉인데요. BRRRR이라서 Buy, Rehab, Rent, Refinance and Repeat all over again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buy 하는 거죠.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 일단 사요. 그리고 rehab, 수리를 통해서 부동산 가치를 높입니다. 그리고 rent, 수리된 부동산을 임대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치가 상승한 부동산을요, refinance 하는 거예요. 재융자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재융자를 받은 자금을 가지고 repeat, 다시 또 다른 부동산을 산다는 거죠. 다음 부동산에 투자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사례로 요약을 한다면, 홍길동 씨가요, 5% 오르는 지역을 잘 찾아서요, 샀어요. 그리고 레버리지로 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임대 수입 받는 걸로 금융비용, 관리비용 메꾸고요. 문제 오면 더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매년 임대소득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냈을 것이고요. 그리고 자산 가치는 올라간단 말이죠. 그리고 추가로 자산 가치가 올라간 분에 대해서 리파이낸싱을 하거나 아니면 해당 자산을 매각하고 캐시아웃해서 새로운 부동산을 산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물론 팔 경우에 새로운 부동산을 또 사니까 양도소득에 대해서 1031 세금을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무한 반복하면 자산 규모가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고, 그리고 세금을 안 낸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되고요. 이게 바로 임대부동산 투자가 가져다 줄 수 있는 굉장히 큰 파워풀한 이 가치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자, 그러면요. 원래 우리 타이틀이었죠. 주식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다는 거예요. 부동산이 주식 대비 좋은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 사례를 가지고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첫째요. 레버리지 투자요. 주식은 레버리지 투자가 되나요? 안 되죠. 물론 몇 배수 ETF가 있지만 제한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레버리지 투자라는 것이 내가 담보로 다른 자산을 추가로 산다라는 거니까 주식을 담보로 해서 내가 추가로 돈을 빌려서 또 다른 주식을 사는 거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니 앞서 몇 배수 ETF라던가 아니면 주식 담보로 추가의 투자 가능하다라는 건 맞지만 그러나 단점은 뭐죠? 주식 가치가 낮아지면요. 담보로 내가 사는 주식 가치가 낮아지거나 아니면 몇 배수 ETF의 가치가 낮아지면 강제 청산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망해서 휴지 조각이 되거나 아니면 바로 팔아야 되는 내가 원치 않는 강제 매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 시장의 변동에 대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부동산은 어쩌죠? 부동산은 사실 버틸 수만 있으면 강제 청산되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레버리지 투자라고 하는 것이 주식과는 달리 굉장히 일반적이잖아요. 우리 모기지요. 그죠? 대출 받는 거 부동산 투자할 때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가서 이런 금융 비용 당연히 비용 처리도 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이러한 레버리지 투자를 통해서요. 내가 실제 투자금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투자 대상 자산의 어떤 소득 수익률 곱하기 레버리지 비율만큼이니까 굉장히 파워풀하게 수익률이 실질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을 앞선 사례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주식에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그런 효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요. 주식에서는요. 부동산의 임대 수입과 같은 어떤 배당 수익이 일반적이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죠. 물론 배당주라는 게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이지는 않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또한 임대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 수입이 몇 %다라고 했을 때 이거 레버리지 투자된 금액으로 받는 거니까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또한 이러한 임대 수입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들이는데 내가 부담해야 되는 금융 비용을 또한 충당할 수 있는데 반해 주식에서는 이게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들 수 있겠고요. 자, 세 번째 중요한 거는요. 세금 유예라는 부분입니다. 앞서 부동산은요. 렌탈 인컴 그리고 양도소득 모두 비과세였어요. 그런데 주식은 어떤가요? 그런 게 없죠. 양도세 유예되는 규정이라던가 배당이 비과세 된다거나 이런 게 없다라는 점에서 부동산 투자가 이러한 혜택들을 활용해서 제공받을 수 있는 어떤 투자 대상 자산으로서의 장점이 명백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물론 여기서요 한계는 있습니다. 앞서 이 사례에서도요 임대소득에 대해서 4% 정도를 감안한 건가요? 3, 4%였는데요. 그리고 올라가는 가치가 5%라고 하면 실제 부동산의 투자 수익이라는 면은 내가 벌어들이는 임대수입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 했을 때 투자 수익률이 9%가 돼야 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최근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는요 이게 사실 마이너스죠.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임차인 관리라던가 아니면 자산 관리, 부동산 이 해당 자산에 대한 관리 여러 비용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하나하나 숫자를 따져서 똘똘이 스머프처럼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요. 요지는 뭔가요? 좋은 거 잘 찾아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요. 더 정확하게는 허리띠 졸라매서요. 매년 발생하는 그런 금융비용들 내가 쓸 거 안 쓰고 절약해가지고요. 다 커버하고 그러면서 자산 가치가 오르는 것을 강력한 레버리지로 그 수익률을 즐겨라, 따라가라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여기에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의 장점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여기까지인데요. 부동산 투자가 갖는 상대적인 장점 그리고 특히 이게 미국 부동산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감안해서 꼭 아직까지 이 부동산 투자의 강력한 효용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 주변에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공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주변 분들께서도 이러한 정보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